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고정시켰네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2014년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도 한국 경제가 그다지 녹록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에 언제든지 실시될 수가 있고, 샷다운, 그다음에 부채 상환 제도의 연장, 미국 출구 전략이 어떻게 시행될지, 중국 경제는 그림자 금융과 지방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 0.2%포인트 낮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간은 아마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한 5년간요, 산업재해율이 건설업을 빼고 다 모든 다른 업종에서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기업들은 특혜를 받는다고 하네요. 조금 전 YTN 뉴스에서 나갔습니다만 20대 대기업들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낮추면서 예방관리를 해서 산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재해를 감추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를 보니까 전장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오늘은. 예, 결국 두 자리 걸음을 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보다 0.07% 하락한 2001.40포인트로 코스피 마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자넷 앨런 현 부의장을 지명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이 훈풍으로 코스피에 작용을 하면서 오전 중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스피는 오늘 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회동에서 정치적인 타협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를 유지했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에 제시한 것보다 0.2%포인트 하향한 3.8%로 제시한 데 따른 실망감 등으로 네. 장중 상승 분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그렇지만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통신,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1,4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난 8월 23일 이후 30영업일 연속해서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반면 국내기관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통신, 화학 등을 중심으로 2,9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면서 21일 영업일 연속해서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프로그램 매매는 2,53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유통, 종이목재, 의료정밀,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한 데 반해서 보험, 비금속광물, 의약, 건설, 음식료, 통신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연 30일째 8월 23일 이후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관들은 매도세가 좀 우세한 것 같고, 이렇게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단 실단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9월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근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점에서 코스피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늘려나갈 수 있는 분위기고요. 네. 하지만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식의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 2,000포인트 선에서의 안착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주식형 수익펀드에서 계속해서 환매가 나타나고 네. 이런 부분이 투신권의 매수 여력을 확충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국내 기관 역시 매수보다는 매도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외국인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실탄은 외국인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의 실탄이 바닥난 상태가 아니라 실탄이 없고 육박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고 동양그룹 사태가 우리 증시나 일반적인 금융시장에 지금 거의 이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식시장 내지 채권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아까 화학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관련해가지고 국경절이 있으면서 좀 특수를 누리거나 우리가 수혜를 받는 주식이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아무래도 국경절 연휴를 고려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그 방한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유통이라든지 관광, 여행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최근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유로존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네. 수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좀 더 중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이 얼마만큼 확충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경절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씀씀이를 조금은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또 하나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지금 미국 쪽에 아직 2개가 남아있죠. 네. 샷다운이 언제쯤 해제될 것인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부채 상한제도 부채 상한이 지금 기한이 17일 날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지 소식은.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그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9월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좀 그 정치적인 변수들을 예상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연방정부 폐쇄의 장기화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지만은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되는 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늘 그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회동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좀 그 시기에는 제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일체 양보를 하겠다라는 뜻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예, 아무래도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선거를 전후로 해서 좀 그런 정치적인 줄다리기도 어느 정도 가름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 줄다리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난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016년에 있을 대선을 지금 한다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또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상당히 이 티파티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이 너무 이 공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 시장도 주식시장이 끝났고 앞으로 10월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 폐쇄 또 정부 부채 한도 증액 이런 그 정책적인 그 위험 요인들이 10월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정부 부채 한도 증액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리스크에 대한 그 영향력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라든지 그 행보에 상당한 좀 부담으로 점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미국 정책 리스크의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면은 원화와 같은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강하게 매수를 해왔던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약화될 여지와 또 순매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10월 전반적인 전망 자체는 연말까지 겨냥한다면은 우상향 흐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지만은 10월 한 달 동안은 다소 좀 혼조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요. 현재 진행 중인 3,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3, 4분기 영업 이익 증가율이 지난 2, 4분기보다 좀 더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들로 좀 관심을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295개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절반 정도의 공공기관들은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295개 공공기관이 작년에 채용한 인원이 총 15,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중에 고졸자가 한 1,930명, 그러니까 전체 채용자 중에 고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신입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2.4%, 10명 중 1명 이상은 고졸자라고 그럽니다. 네. 2009년에는 한 3.2%밖에 안 됐고, 계속 그 뒤에도 4% 정도였는데 작년에 12%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죠. 네. 그런데 절반에 해당하는 141개 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안 뽑았다고 한 명도 안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같은 큰 기관 몇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뽑았고 아직도 한 절반 정도의 기관들은 안 뽑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이 전북대병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과학기술연구원, 주로 이 과학의학 이쪽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고졸 인력을 안 뽑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아마 이 업종의 특성상, 이쪽 공공기관의 특성상, 과학기술 또 의학 분야니까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도 물론 행정직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졸 인력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찾아보면 없지 않을 텐데, 네. 한 명도 뽑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졸 취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앞으로 그러면 이 2인 병실에 대한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겠는데요. 2인 병실도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면서요. 네, 이르면 내년 중에 대형 병원의 2인 병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3대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으로 보험료가 적용이 돼서 환자들은 비교적 싼 돈만 내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른바 3대 비급여라는 게 이제 선택진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간병비가 또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상급병실, 지금 말씀드린 2인 병실 같은 경우, 이 상급병실은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있는 분들이 쓰는 건 본인들의 선택이라니까 뭐라 할 건 없겠지만, 일반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몇십만 원씩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대 비급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라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공약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일단 2인실, 이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문제가 일단은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오늘 토론회도 열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내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든 일단 상급 종합병원들의 네. 이 2인실 이용할 때 병실료를 비싼 병실료를 내는 거는 아마 이제 많이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이 없어서 상급 병실에 우선적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기본 입원료를 제외한 그 차액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씩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는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대형 아주 소위 고가의 진료를 하고 있는 이른바 인기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게 될 것이다. 예.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데들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료원이라든가 현대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15곳의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또 종합병원 한 10곳 정도를 제외하면은
일반 병실의 부족 현상이 그다지 심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 병원에 몰리고 인기 병원에 특히 이제 일반 병실의 부족이 심한데 이렇게 확대를 해줄 경우에 이제 현실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요소는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모두들 어쨌든 다 삼성병원을 가려고 하고 환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네. 좋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삼성병원을 가려고 하고 현대아산병원 가려고 하고 서울대병원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앞으로 또 재밌는 병원에서의 또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요새 이 재정 수익이 없어갖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 또 피하는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탈세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드렸고 여러 가지 수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국세청이 다양한 형태의 탈세 수법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뭐 별별 방식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쪽의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이 치아 교정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 A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 외에 3개의 치과가 더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고용 의사 명의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소득을 분산시킨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할인, 할부 이런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 소득을 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산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병원 안에 창고에 따로 기록을 보관했다. 상당히 아주 지능적이고 정교한 수법이 쓰여진 것이죠. 네. 또 전관예우 변호사 CC라고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직전 근무지 인근에다가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전관예우를 노리고 개업을 한 거죠. 근데 네. 이분도 고액의 사건을 수임받고 성공 보수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본인 명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입금받는 수법으로 또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고 합니다. 한방 성형 전문 병원 이 한의사 한 분은 고가의 이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개인 금고에 관리를 하고 네. 또 수입 악기를 운영하는 전문 업체 여기 대표는 역시 현금 결제로 받은 다음에 이 돈을 현금으로 보관한 게 아니라 골드바를 다 샀다고 합니다. 골드바를 사가지고 금괴의 형태로 금고에 숨겨놓은 분도 있고 예. 이분은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화가인데요. 예. 고가의 외국 전시작품 또 국내 갤러리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해가지고 소득을 누락한 다음에 한 2-30억 원 되는 별장을 샀다고 합니다. 네. 이분도 역시 이 국세청에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 뭐 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네. 어려움은 없겠는데 그 수법이 직원 명의 차명 계좌 이 정도면 거의 뭐 웬만한 대기업 탈세 수법을 능가하는 정도의 정교한 기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정치인들이 왜 자꾸 독일 가고 핀란드 가고 스웨덴 가가지고 그쪽 나라 사람들이 이제 복지 누리는 것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세금 얼마나 내는지도 좀 이야기하고 네.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 조건부터 이야기하고 좀 뭐 혜택을 받든 말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도 생생경제 일부 진행하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세프 사랑해요.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밝은 뉴스를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깔았습니다. 예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십시오. 음질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에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긴 사연 또 긴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곽수종의 생생경제. 예, 한숨 짓지 않고 이번 경제 핫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나왔죠. 이제 2013년도 몇 달 남았죠? 이번이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네요. 내년을 준비하고 내년 경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안은 벌써 나왔습니다. 357조 7천억. 정부 예산을 짠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였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계속되는 지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반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국내외 36개 기관이 평균한 값이 3.5% 이렇습니까? 네,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36개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5%로 조사가 되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3.9%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36개 기관 중에서 3.9%보다 낮은 숫자를 제시한 기관이 29곳이었고요. 어이구야. 3.9%와 같거나 더 높은 수치를 전망한 기관이 7곳이었습니다. 예. 네, 눈에 띄는 것이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곳에 그 수치가 2.6%였는데 네. 반면에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전망한 곳의 전망치는 4.0%로 정부의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죠. 네. 가장 비관적인 것이 혹시 JP 모간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JP 모간이 세계 경제도 2.9%로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군요. LG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은 저희도 며칠 안에 예.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 작업을 마무리를 그렇습니까? 하고 예. 업데이트된 수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현재 네.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예. 그런데 실은 저희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전망에서 예. 올해 성장률은 2.8%, 내년 성장률은 3.6%로 이미 전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기관들의 전망치와 사실은 거의 유사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난번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네. 크게 변경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발표할 수전 전망에서도 내년 성장
성장률로 한 3% 중반 수준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것이 지난 8일에 IMF가 그 10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된 그런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3.9%로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 0.2%포인트 낮춰서 3.7%로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8%를 유지를 했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낮췄지만은 여전히 정부 수치보다는 다소 낮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오늘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기존에 발표했었던 경제 전망을 다소 바꿨는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을 4.0%에서 3.8%로 0.2%포인트 역시 낮췄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세계 경제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은 앞으로는 다소 예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이런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중국 등 브릭스 그리고 특히 신흥시장국들은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예전과 같은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부동산 시장이었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과 연계되어 있던 가계 대출 또 정상화되면서 최근에 그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향후에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끌 가장 강력한 원동력, 기관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 한두 달 동안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은 다소 혼조세입니다.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경기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9월에 미 연준이 당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양적 완화 규모를 시작하지 못하고 향후로 좀 미루는 것도 최근에 발표된 이런 지표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커노믹스로 인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혀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G2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소 우려되는 것이 신흥국들인데요. 미국의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락하는 것 같은 이런 금융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그 나라들의 실물 경제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 같은 여타 거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성장 거품이 좀 사그라들면서 특히 쌍둥이 적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는 다시 좀 성장세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G2의 성장세가 저하되고 세계 경제 성장세도 지지부진할 거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국내 여건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경제 여건은? 아쉽게도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는 경기와 밀접한 게 사실은 내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주도하는 그런 경기 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 좀 미루어지거나 그다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가 앞으로 조금씩 오를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와 같은 주택 관련 지출 비용의 부담이 좀 높아지는 것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죠. 그리고 고령층의 소비가 부진하고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부 지출과 관련을 해서 SOC 예산 같은 것이 삭감이 되면서 건설 경기도 그다지 뚜렷하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경기하고 설비 투자 이 부분이 결국 소비하고도 관련돼 있고 소득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밝지 않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기 저점은 통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감하기는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네.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난해 말을 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은 문제죠. 네. 앞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내적인 여건들도 있는데 네.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더라도 회복세가 둔화되는 정도이지 네. 사실 경기가 꺾일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단지 미약하고 느린 그리고 저점이 뒤로 끌리는 듯한 그런 경기 회복의 패턴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8%고 내년도 36곳 중에서 29곳이 3.6%보다는 낮지만 3%는 넘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올해보다는 좋아질 건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만큼 그렇게 성장세가 뚜렷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정부 앞에서 제가 예산안 말씀도 드렸는데 정부의 성장률이 지지부진하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발표된 예산안의 기초가 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9%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률 전망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3.9% 정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때 네. 개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와 같은 세금이 정상적으로 거치고요. 네. 그래야 정부가 계획해놓고 예산안을 짜놓은 세수가 확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3.9%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세수가 그만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결국은 정부의 전망보다도 성장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세수 부족, 나아가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수에 조금 부족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출은 많아지고. 올해의 상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경기 회복이 다소 미루어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세수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까지 한 7 내지 8조 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했고요. 네. 작년보다도 그만큼 돈이 덜 거친 것이죠, 세금으로.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세수 부족이 10조 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말을 저점으로 해서 그나마 좀 경기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들어서 세수가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2달째 세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조금씩 더 많이 거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세수 부족의 규모도 좀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남은 한 3, 4개월 동안 세금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거친다라고 한다면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에 질문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수가 더 거치는 게 경제 성장이 수출이나 내수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세수가 더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서 우리 이승철 산업부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세청과 정부가 이 세수를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덕분으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감춰둔 재산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서 더 거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 회복 패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더 거치는 세금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죠.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걷지 못하던 음성적인 세원에 대해서 소득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도 세수가 조금씩 더 거치고 있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 언제쯤이면 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성장다운 성장.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체감하시는 그런 경기가 있겠고요. 체감 경기와 또 다른 것이 이미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가인데요. 이 잠재 성장률 순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3%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어쩌면은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향후에 전개될 경기 상황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짙게 드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내년 말이라든가 내후년 정도가 돼야 체감상 그리고 잠재 성장률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성장 패턴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용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시사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정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이 권다희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우리 조영무 박사하고 이야기를 나눈 와중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2014년까지는 세계 경제 주요 기관들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최저 2.6%에서 최고 4.0까지 가고 있지만 2.0과 4.0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불확실성의 시대에 2014년이 계속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 또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일단은 미국 경제가 출구 전략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의 출구 전략 확인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1년 내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세계 경제 회복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한 2018년, 16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실종, 그다음에 부동산 건설업계의 불황, 그리고 일자리 취업 사태의 해결,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 간의 논쟁에 대한 정리,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궁금하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좀 연결이 안 됐습니까? 예. 연결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으신가 한번 볼게요. 7514번님. 나라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방 예산까지 합치면 총 얼마나 됩니까? 하셨는데 제가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중앙정부로부터 약 70%를 보전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분도 정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세금원이 있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 예산에 정부 예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시면 기획재정부 홈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년도 국가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권다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넷 앨런 연준 부의장이 예상과 네네. 같이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됐어요. 그죠?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옐런이 예상대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임명까지는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옐런이 워낙 상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내년 2월부터 네.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데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시장과 월가 전문가들은 옐런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옐런이 이제 연준 내에서 부양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옐런이 그 연준을 지휘하게 될 경우 미국이 출구 전략이 늦춰질 수 있어서 네. 향후에 어떤 시장으로서는 더 네. 이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옐런 같은 경우는 버냉키보다 더 이제 부양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버냉키가 제로 금리를 이제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옐런은 이 제로 금리를 2016년 후반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2016년 후반까지요. 예.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또 이제 옐런으로 이제 다음 의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버냉키가 자기 임기 중에는 그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연준의 통화회의죠. 그 FOMC가 그 버냉키 임기 중에는 이번 달 말이랑 그리고 12월, 1월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으로 이제 늦춰질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엘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좋습니다만 미국이 출구 전략을 제대로 좀 찾았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미국 중앙은행 총재까지 여성 파워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시작하면서도 지금 이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이라든지 부채 상한 제도 가지고 충돌하다가는 네. 2016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후보로 나온다면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이제 여성 파워가 전 세계 시장의 핵심 인물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미국 중앙은행 총재까지 여성이 발탁이 되면서요. 네. 그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장 자리에 상당수 이제 여성들이 포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5년 안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재발할 때 이를 해결할 이제 주요 5개 경제 수장 중에 4개를 여성이 차지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 이제 5개 자리가 바로 이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연준 의장, 네. IMF 총재, 그다음에 유로존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독일 총리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IMF 총재와 독일 총리 2자리는 이미 여성이 차지하고 있죠. IMF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리가 2016년 임기가 만료가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연임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총선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차이로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2016년 12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CNN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러리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65%로 그 조 바이든 현재 부통령이죠. 격차가 무려 55%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만약에 된다면은 네. 이제 2016년이 되면 그 네. 현재 ECB 총재자 마리오 드라기를 제외하고 그 5자리 중에 4자리를 이제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네. 자, 셧다운 아까 말씀드렸는데 풀릴까요? 이 대치 국면이? 네, 이제 샷다운이 10일부로 이제 10일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예. 네, 10일이 좀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과 또 공화당 하원 그 지도부가요. 그 10일 샷다운 이후 첫 회동을 갖기 때문인데요.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죠. 네. 하원 공화당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나 에릭 켄터 하원 원내대표처럼 이제 그 지도부 의원 18명과 백악관에서 이제 회동을 갖습니다. 네. 네, 이 회동은 이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시한이죠. 그 17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미 정치권의 그런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인데요. 네.
특별히 이제 양측 중에 더 이제 급한 거는 공화당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갤럽의 오늘 발표한 그 조사에 따르면 네.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28%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조사가 시작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지난달보다는 무려 10%포인트가 급감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9일에는 하루 전날이자 폴 라이언, 그러니까 하원 공화당에서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인데요. 이 위원이 네. 정부 부채 한도를 임시적으로 한 4주에서 6주가량 늘려주자는 그런 단기 연장안을 제안을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있군요. 예. 네, 앞으로 이 문제는 뭐 좀 끊임없이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권다희 기자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3부에서 대기업이 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보험료 부당특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